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딱 하룻밤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해갈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1조 2천억 원의 추경,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하기엔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 구직과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절실하겠죠.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추경 통과할 수 있을까요? 논란과 배경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불법 금융,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은 유사 수신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임금 소득과 경제 성장의 괴리 문제 다뤄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또 근로자의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 통계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의미 민변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6월 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제에서 나누다라는 말은 좀 어색한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눔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 또 전체적인 경제 이익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체감 경제는 낮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수치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5년간 통계에서는 GDP가 2.82% 늘어날 때 실질 임금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000년대 전반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양극화의 문제도 이 안에 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임금의 이 차이, 이 반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어떤 대안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 할지에 대한 시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 임금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실질 임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명목 임금에서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제한 부분들을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그 실질 임금이 그 가계에 있어서의 이제 가용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계가 이제 얼마의 실질적인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률보다 이제 실질 임금이 낮다라는 것들은 네.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가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고 네. 가계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소득들이 떨어져서 결국은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내수 경제가 위축돼서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이 경제 성장률과 실질 임금의 격차 내지는 방향이 다른 부분이 바로 분배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반대라든지 혹은 수긍하는 입장 쪽에서는 뭐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임금 증가가 낮은 것들은 그만큼의 좀 사정이 있다, 좀 이렇게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가계 소득 부분과 기업 소득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네. 80년대나 이제 그 70년대에 비해서 전체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업 소득들이 이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났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재벌 대기업들 경우에 있어서는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부분들은 이제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에서의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그게 내수 경제 위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소득에 있어서는 가계와 기업이 균형을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양극화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이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고 그런 말들이 등장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실질 임금과 성장률의 격차 문제도 2000년대 이후 문제로 좀 대두된 느낌인데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고용 구조에 있어서도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 구조의 한 40% 이상의 그런 이제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된 생계비조차 못 보는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워킹푸어의 등장과도 아주 밀접한 상황이다. 지금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 얘기가 나옵니다. 1997년 또 2008년 이 위기들을 겪으면서 임금 인상 없는 성장 얘기가 좀 강화됐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뭐 타당한 논리로 봐야 할까요? 이제 고통분담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네. 너무 한쪽에 대해서만 이제 고통분담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임금 인상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들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고 네. 또 그런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들을 중소기업들로 전가시켜서 납품 단가를 부려치기를 해서 낮게 만드니까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90% 정도였거든요. 거의 비슷했군요. 네.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 한 62%, 한 50%대로 이제 떨어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그런 것이죠. 중소기업에 한번 가면 그 덫에 걸리면은 평생 자기는 이제 별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대기업만을 선호를 하게 되니까 이건 청년 실업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된 경제 현상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경제 성장과 실질 임금의 괴리,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격차, 양극화, 여러 가지 문제로의 확대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 얘기 드렸는데 사실 흑수저, 금수저 논란도 계속 있는 상태지만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심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일단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한국에 있어서의 그 현대자동차하고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그 현대자동차가 재료비, 부품비에서 한 10% 정도의 우위에 서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부품비나 이제 재료비가 낮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예, 하청업체들이 그 재료나 부품에 있어서의 가격이 낮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있어서 임금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심해져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 빈곤층화되고 있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비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네. 그냥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또 굉장히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도 대부분에 있어서는 근로 빈곤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중산층이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그런 신빈곤층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민간 소비나 내수 경제 위치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양극화 안에 이런 또 작은 양극화 혹은 다층적인 양극화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일단 내수 얘기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내수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이렇게 양극화돼서 워킹푸어에 혹은 일하면서 빈곤층에 빠진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수에 안 좋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느낌으로 와닿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악영향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수출주도 경제라는 게 일정 한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것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만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어렵고요. 네.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내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은 민간 소비입니다. 네. 민간 소비를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민간 소비를 결국 뒷받침하는 가계 소득이거든요. 네. 가계 소득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임금들을 유지시키는 것들은 경제 전체에 우리 특히 내수 경제에 있어서의 경쟁력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자영업자의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정부가 대책 내세울 때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쓰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 임금 좀 얘기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득주도 경제 성장 지금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방향성과 효과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뭐 진보나 보수학자를 막론하고 이제 방향을 그런 소득주도 성장과 같이 내수 경제를 좀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고용되어 있는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재료비가 올라가게 되면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네. 근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 그걸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제일 큰 게 임대료고, 두 번째가 신용카드 수수료거든요. 네. 보통 1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한 3%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수입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신용카드 수수료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네네. 신용카드 수수료들을 뭐 정책적으로 계속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라든가, 또 임대료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임대료 인상분들을 이제 3%나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해준다라든가 해서 자영업자들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 소득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려준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나 환경 개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질임금 오르는 것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최저임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낙수효과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분수효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좀 가시적인 정책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더 필요할까요? 뭐 이제 그 대기업들을 열심히 밀어주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환상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낙수효과의 패배는 대기업들은 이제 뭐 지원을 받더라도 투자를 우리나라에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가능하면 고용을 늘리지 않는 형태의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고용을 늘리면서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네. 중소기업들, 뭐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최저임금들을 꾸준히 올리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또 부로 승격시키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구조 바뀔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 문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방송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요.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은 여러분이 명목상, 즉 숫자로 딱 나오는 임금 말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지적됐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다 보니 실질임금은 사실상 낮아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급여 생활자의 소득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데요. 문제는 이게 심화돼서 양극화라던가 또 내수 시장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매달 받고 있는 실질 임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임금 앞서 인터뷰로 다룬 이야기이긴 한데요. 5년간 경제 성장 속도만큼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왔죠? 네, 기획재정부 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이 월 평균 실질임금이 339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보다 2.8%가 늘었는데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이 2.8%였으니
늘어나니까 이 경제 성장률만큼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도 좀 늘어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였는데요.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이 GDP가 2.82% 늘어날 때 실질 임금은 2.4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해는 2012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실질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건데요. 실질 임금이 늘어야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도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였지만 임금 인상 없는 성장,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좀 강화됐다고요? 네, 이 조사 기간을 2000년대로 좀 확장을 해서 봐도 실질 임금 증가율이 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해는 2002년과 2003년, 2012년 등 세 번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8%였는데 실질 임금 증가율은 2.52%에 그쳤는데요. 그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은 90년대 말 외환 위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외환 위기 탈출을 위해서 고용시장 유연화 또 대기업 규제를 좀 풀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 낙수 효과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 과실을 기업들이 좀 대부분 챙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 보건사회연구원이 15세에서 49세까지 기혼 여성 9,077명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 비용을 조사했는데 자가 구입비가 평균 1억 1,86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결혼한 커플일수록 신혼집 마련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요. 1995년 이전에 결혼한 기혼 여성 부부는 7,364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부터 15년 기간에는 1억 5,645만 원에 달했습니다. 95년 이전에 결혼한 부부보다 2배 이상 신혼집 비용이 늘어난 건데 전세 보증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95년 이전에는 2,339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0년부터 15년 기간에는 9,95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은 집값보다 더 많이 올라서 20년 새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최근 결혼하는 분들이 좀 더 부담이 크다. 그러면 뭐 대출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비용을 부담한 기혼 여성을 상대로 별도로 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결혼 시기별 대출 경험을 좀 비율을 봤더니 95년 이전에는 8.7%에 불과했는데 2010년부터 15년 기간에는 37.4%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출액도 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대출 비율을 봤더니 95년 이전 2.4%에 그쳤지만 2010년부터 2015년 기간에는 38.9%로 좀 급격히 올라갔고 네.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율도 95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10년부터 15년 기간에는 15.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많은 걱정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봤더니 미국 관련 무역 흑자 좀 급감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미국 상무부 자료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대미 상품 수지 무역 흑자가 78억 9,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9%나 줄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을 좀 우려를 해서 대미 수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린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상위 10개국 가운데서 흑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일본과 독일, 인도 역시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줄었고요. 반면에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은 이 흑자 규모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순위에도 좀 변경이 있습니까? 네, 1월부터 4월까지 대미 무역 흑자 대국 순위를 좀 봤더니 중국이 1,064억 달러로 이 독보적인 선두를 지켰고요. 멕시코가 230억 달러, 일본이 226억 달러, 독일이 200억 달러 등으로 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9위로 순위가 좀 4단계나 밀렸고요. 일본과 독일, 인도도 각각 1계단씩 떨어졌는데 멕시코의 순위는 작년 4위에서 2계단 올랐고 아일랜드 역시 2계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수지를 봤더니 2,39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보다 8.4%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증가 추세를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무역은 모두 다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네요. 금융당국이 대출 관련 모든 문턱을 높였는데 카드론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신한과 국민, 삼성 등의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을 봤더니 24조 61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3,700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전분기 대비 카드론 증가액이 3천억 원대로 떨어진 거를 보니까 2014년 4분기 이후에 9분기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들 카드사가 1분기에 취급한 이 카드론 금액도 8조 9,976억 원을 기록해서 이 전분기보다 2,600억 원 넘게 줄었는데요. 이 카드론이 좀 주춤하고 있는 이유로 봤더니 금융당국이 올해 초에 은행권 대출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서 이금융권 대출 조익에 나선 효과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금융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는데요. 저축은행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19조 3,6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전월보다 1,185억 원이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2015년 8월 이후에 가장 적은 금액이고요. 신협과 상호금융 역시 1분기 대출 증가액이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금융권 이 대출 증가액이 줄었다는 건 이 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먹혔다는 뜻도 되는데 그만큼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빌리지 못했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좀 다시 들썩이면서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좀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래저래 좀 대출 조이기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증시 관심이 높았는데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네요. 네,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간 부진했었는데 네.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 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5개월째 사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누적 순매수 금액이 1조 60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히 5월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만 5,3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월간 기준으로 2004년 4월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이자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가장 컸던 때는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2월 1조 199억 원이 사상 최대였고요. 네. 그 다음이 2004년 4월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코스닥의 상승세가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받은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맞나요? 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이 순환매 장세 덕분인데, 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좀 주춤하면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서야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건데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내수회복,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 종목 수혜 기대감이 크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완화도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 코스닥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임금 인상 없는 성장 기사와 또 신원칙 기사를 꼽고 싶은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늘고 또 집값은 꽁충 튀니까 소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기업과 가계의 동반 성장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점점 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 1조 2천억 원으로 나왔죠. 당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 추경 자체는 법적인 요건 또 정치적인 갈등으로 팽팽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낙하산 추경, 취임 추경 이런 규정을 내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경 물론 나라 돈을 함부로 써서 빚이 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배경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추경의 의미와 그 배경을 명확히 읽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늘 화요일에 뵙는 분인데요. 오늘은 추경 관련해서 두 번째 인터뷰로 수요일에 모셨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여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야권 반발이 거셉니다. 추경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크게 이제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이제 추경 편성 요건을요. 네. 89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재해라든가 전쟁, 경기 침체나 대량 실험 이런 것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건을 충족하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제 확산시킬 거라 하는데 네. 이 효과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부처의 의사라기보다도 청와대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요청한 추경이 아니냐 해서 낙하산 추경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제 추경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너무 이제 추경 요건을 기계
기계적이고 경직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해석하게 되면 있잖아요. 네.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5차례 편성됐었습니다. 추경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이게 충족되는 거 없습니다. 경직적으로 만약에 이걸 적용하면요. 지금 기준이면 앞서 15번도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거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네.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될 경우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한 때가요. 네. 1979년 말하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뿐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게 평균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층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통계청에서 1분기는 아직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난해 1년 내내 보게 되면 가계 하위 30% 소득이 후퇴를 했어요. 네.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이제 감소하면서요. 네. 거기서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는 이제 우리가 국가 재난에 비유할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하위 계층과 청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거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론은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민간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네네.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확산시키겠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이게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이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공약을 실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률이 31%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하반기에 재정 절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는 많은 경제학자들하고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얘기했었어요. 당시에는요. 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에다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들어가서 얘기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마중물 일자리 확산 효과, 승수 효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커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개념을 이제 만든 분이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네. 그 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수석경제자문관을 지낸 사람이 이제 시민단체 출신인데 제라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 정부 이전에 그러니까는 공공부문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를 쭉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조사를 했어요. 네. 해봤더니만은 공공 일자리 3개가 늘 때 민간 일자리가 한 2개 늘더라.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관을 채용하게 되면은 네. 소방관한테 트럭하고 호스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경찰관을 채용하게 되면 경찰 자동차하고 라디오도 필요하지 않냐. 네네. 선생 채용하면 책하고 책상도 필요하지 않냐.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도 할 거고 식당 가서.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오바마 때 이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 없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지금 11조 원 넘는 돈을 만약에 국가 재정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돈을 만약에 기존 다른 데 써야 될 재정을 땡겨 쓴다면요. 네네. 그 다른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줄어들므로써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가 되려면은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확보하는 재원을 이게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월급제 되고 내후년에도 계속 월급제 되잖아요. 그렇죠. 채용하고 나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고 추가로 확보되는데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확보했을 경우에 가게한테는 결국 그만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소비를 줄일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줄어드는 계층들한테 주로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소득자한테. 그래서 그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한테 증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는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오바마 때는 왜 효과를 못 봤냐면요. 오바마가 1기 때는 증세를 못 했었어요. 네. 2기 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기 때는 이게 효과를 못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뭐냐면 올해는 이제 초과세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는. 예, 8조 정도. 예,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내년에는 적어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세수 부분. 이 수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 청문회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이 야당이 좀 많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요건 앞서 쭉 설명해 주셨지만 정당성 부분까지 있는데 야당과 어쨌든 협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김동연 후보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실행하는 일종의 테크노크라트, 지금 뭐냐면 기술 관료입니다. 네. 그래서 김 후보자의 경제관을 검증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게다가 김동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1야당에서도 사실 경제관을 갖고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도덕성에서 큰 하자가 있거나 네. 뭐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겠지만은 네네.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이 추경에 관련된 여러 조건들 얘기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흥미롭던데요. 오히려 굉장히 이 행정부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추경 횟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자리들이 많이 이게 회복이 안 되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진국가에서는 주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의 역할에 최종 고용자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최종 고용자라는 역할을요? 민간 부분이 못할 때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거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조차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게 이제 국가 재정에 이제 그러니까는 부담이 되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요. 네. 그래서 국가 부채만 이렇게 증가하는 부담만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것만 보완된다면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시비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자, 재원 부분만 명확해지고 또 공정해진다고 한다면 국가가 최종 고용자다. 이 얘기는 또 굉장히 신선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이 일자리 효과를 증명해서 일단 야당도 설득해서 이 추경 얘기 또 추경의 쓰임새 잘 해야겠지만 사실 많이 지적되는 게 일자리의 구조 자체가 좀 문제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또 양극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당장 이 재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 만들기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가지고는 일자리 양극화나 저는 구조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요, 소방관이 이제 트럭과 호스가 필요하다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선생이 이제 책과 책상이 필요하다는데, 네네. 그리고 식당에서 소비를 한다 했을 때 이런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되게 어떤 거겠냐 이거예요. 네.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나 지금 이게 일자리 양극화라는 게 중에 중간소득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네. 하위소득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인데 네네. 이게 이제 탈공업화 진행으로 생기는 문제이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체계 재편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네. 제가 일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인 공정과 정의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혁신과 통합이 가능하려면은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들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4차 산업 얘기도 나오겠지만 지금의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춰서 체제 개선하지 않으면 뭐 과거에 이렇게 투입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애청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또 보수적 성향의 얘기도 듣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임금 문제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경제수사대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도 바로 수사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신고와 제보가 이 범행을 줄이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아쉽고 급할 때 이런 문제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종천 수석조사역입니다. 네. 자, 유사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좀 용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유사수신이라는 용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불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금을 조달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여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둘째는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셋째는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하는 행위. 넷째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존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목록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 4가지 방법 얘기 드렸습니다. 유사수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또 원금의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 비트코인 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사 전자화폐들이 좀
유사수신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저희가 경고를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그렇게 약정하고 얼마를 내면 얼마를 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라든지 건수 굉장히 많나요? 예,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수사 조사권은 없습니다. 네. 다만 사적 기업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유사수신 혐의가 파악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의뢰 건수는 2015년도에 115건, 2016년도에 151건, 2017년 4월까지 40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사 의뢰 건수, 즉 금감원이 파악해서 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수인데 이도 증가하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최근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 특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상호명에 인베스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혐의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혐의 업체는 예적금 형태의 투자 상품을 제시하거나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향후 상장 후 대박이 난다거나 하면서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확정 수익률을 규모하게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 상호명을 인베스트, 무슨 투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굉장히 오해할 수 있게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그 유사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업을 공개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자동 충전 기술을 보유한다는 H사는 연료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오토바이를 개발했다며 주식 투자가 어려운 노령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1년 이내에 기업이 공개되고 주가가 상승하여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투자자가 매입한 주식은 상장은 물론이고 투자 자금의 회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이거는 특히 노령층 주부 상대로 했는데요. 이거 사두면 나중에 증시 엄청 뛸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서 혹하기 쉬운데 이거 위험한데요. 이렇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지급보증을 가장한 피해 사례입니다. 네. 지급보증서를 업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행 가능하나 A종합금융은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거짓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수수를 수취한 사례로서 네. 보증인으로서 대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 요건이 미미 등을 이유로 대지급을 거부하여 피해를 증가시킨 사례입니다. 네. 실례를 들자면 전남에 위치한 C수자는 장어를 납품하면서 비구매처로부터 A종합금융이 발행한 5억짜리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네. 비구매처가 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수단이 A종합금융에 대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네네. 대지급을 거부하고 따라서 장어 납품 대금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구매처와 A종합금융이 꼭 공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지급을 못 받으면 그냥 돈을 떼이고 마는 거 아닌가요? 떼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구매처가 그 C수단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감독원에 그 이야기를 하였고, 네. 저희는 이제 그 사연을 기초로 해서 이 사실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정말 이 답답하면 또 금감원에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데요. 돈 못 주면은 A종합금융에서 줄 겁니다라고 보증을 세워서 했는데 A종합금융이라는 것도 우린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업이나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종합금융이란 이런 명칭만 들어가면 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알고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은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이름 사용도 예전에 무슨 제일 어쩌고 저쩌고 막 실제 금융권하고 이름 굉장히 비슷한 이런 또 업체도 한번 지적해드렸는데 좀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일반인이 알기 어렵거든요.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파인이라는 두 글자를 치시고 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서민금융 1331을 조회하시면은 네네.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인, 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데요. 파인 들어가면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좀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최종천 수석 조사역께서 담당하시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령층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 물어봐도 되죠. 예. 자, 1332 전화로 국번 없이 1332 거셔서 이 종합금융 어쩌고저쩌고 돈 준다는데 믿어도 됩니까?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청취자들한테 당부하실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 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함에도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고 꺼림칙하지만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먼저 돈을 맡기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 사고 및 피해 신고센터 말씀하신 1332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32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332 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인터넷 사용 가능하신 분은 파인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입은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신고해야 되는군요. 이 유사수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되는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네네, 이 경제수사대 애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모두 수사대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을 통해서 핵심적인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요 1,000만 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보람뿐만 아니라 좀 좋은 일에도 기여하시는 거니까 관심 기울이시고요. 1332 번호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 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사연 많이 주셨는데요. 9264님 따끔한 지적입니다. 소득이 쏠리는 현상, 양극화 현상 지난 10년 좀 더 심했습니다. 정권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해소되는 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국민들도 보는 눈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 주셨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배당 수익 같은 것들도 좀 조절해서 국내 재투자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4차 산업시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하는 예전 식의 추경 말고 새시대 산업을 정부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7292님께서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여러분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원마운트 선물은 9264님께 드려야겠네요. 예, 국민들도 보는 눈이 성장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노우파켓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